주식으로 200억을 벌고 실전 투자 대회 1위를 4번 했으며 총 12회 수상을 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가 5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는데 큰 역할을 해준 소중한 기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컬 김영준이라는 트레이더가 쓴 책 실전 투자의 비밀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투자 대회 1위를 한 4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수익률이 429%고 미래에셋 증권 수익률이 295%입니다. 그래서 과거 김작가 TV 출연했을 때 이렇게 계좌도 한번 보여주면서 재미난 인터뷰 영상도 찍었던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서 이제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주식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연속 상한가를 갈 때나 또는 연속 하한가를 갈 때 사람들에게 당연히 관심 받겠죠. 예를 들어서 영풍재질한 종목이 연달아서 이제 하한가를 갔을 때 뭐지 하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한가가 좀 풀릴 때 사람들이 이거 싼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또 반발 매수세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연속 상한가를 가거나 하한가를 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거래량이 터질 때입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던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던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 트레이더, 즉 단타꾼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대량 거래량이 터질 때 몹시 주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느닷없이 A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평소 대비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했으면은 전국의 데이 트레이더들, 즉 단타꾼들은 한 번쯤 그 종목을 들여다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은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은 주가는 평소보다 탄력이 높아집니다. 즉 힘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위로든 간에 아래로든 간에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더 많이 움직인다는 말은 데이 트레이더들에게 매매 기회를 쉽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주식은 단기 매매나 또 이제 수익 매매로서는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소액 투자자라면은 거래량이 없는 곳에서 해도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단기 매매를 하려면은 거래량이 터진 곳에서 놀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중에서도 제일 확률 높은 것이 바로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력주에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뒤이어서 곧바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까? 이거는 전에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즉 거래량은 매수세의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제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조용하게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거래량이 터질 때는 그러면 무조건 매수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바닥권이라고 거래량이 터진다고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하기까지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라면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현명한 일이 아니게 되고요.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할 때 그때 매수를 해도 시세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DGC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당시에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30배가 터지고 313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요. 재차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691만 주가 들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개인 투자자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세력들도 개미들이 몰릴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가를 관리하면서 관심이 꺼지길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미들에게 관심도 꺼지고 매집도 다 잘 됐으면은 이러한 저항선도 돌파하면서 시세가 이렇게 분출하게 되는 건데요. DPC라는 종목도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2천만 주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을 거치다가 재차 개분봉까지 뜨면서 거래량이 1,700만 주가 실렸는데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2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죠. 보시면 한 5에서 6개월 가량 횡보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은 개미들이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들 것을 알기 때문에 주가는 바로 급등으로 이어지진 않고 개미가 많이 붙었으면 이렇게 횡보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2번 정도 발생하고 조정을 과정을 거치다가 급등한 패턴이 있는데요. 근데 이 또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패턴은 또 바뀐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장의 패턴을 항상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책에서 보면은 거래량의 핵심 포인트를
주가 위치별로 6개를 나눠서 설명하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이 1번 케이스입니다. 즉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그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10배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인 매수 타이밍 언제?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회사 상황이라든지 수급 상황, 수급 주체, 차트 모양,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상승 모멘텀을 체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회사 상황을 보려면은 기업 분석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기업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수급 주체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키움 기준으로 이곳에 0796이라고 검색하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나옵니다. 그럼 외국인이 많이 샀는지 개인이 많이 샀는지 기관이 많이 샀는지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 뭐 차트 모양,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할 때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저항선에서 돌파하고 더 추가적으로 날아갈 것으로 생각이 들면은 이제 매수를 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직장인 분들이 어려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또 다른 거래량의 포인트로 급등 중에 거래량이 감소할 때를 얘기하는데요.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감소할 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눌림목 급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EDGC도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형성이 되고 이때 대량 거래량이 실렸죠.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할 때, 요럴 때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직장인이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량 급감 타이밍을 주목하는 게 좋은데요. 저자가 책 뒤편에서 급등주 눌림목 매매 기법을 소개한 게 있습니다. 먼저 이 매매 기법의 핵심을 설명한 게 있는데 이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개월간의 행보 구간이 있어야 된다. 세력들 같은 경우에서는 물량을 매집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6개월 이상이 될수록 매집이 잘 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집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급등의 폭이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기준을 하나 주는데 이렇게 횡보 위에 상승할 때 이 121선이라는 기준도 하나 줍니다. 근데 비단 121선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항대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간 이렇게 121선을 돌파할 때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거래량 제대로 읽는 법에서 EDGC를 예시로 드렸을 때 부분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급등을 하고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데 이 눌림목이 나올 때도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눌림목 과정에서 이제 호재가 나오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기대했는데 분석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면 과감하게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6가지 핵심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책에서 나온 예시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시푸드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첫 번째인 6개월 이상 횡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121선이 검정 색깔 선이거든요. 이 121선을 대량 거래량과 상한가로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2011년 1월 첫 거래일 날짜에. 이때 돌파할 때 어떤 호재가 있었냐면은 CJ 제일제당에 1,000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전체 매출액의 99.9%로서 규모가 컸습니다. 이전에는 구제역 관련주로 좀 움직였지만 121선을 돌파할 만큼 힘이 강하진 않았는데 이 공시로서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전보다 700%가 넘는 거래량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음봉을 맞으면서 변동폭이 커진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급감했죠. 이때 거래량을 보면은 이 고점 거래량 대비해서 이때 4분의 1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자 책에서 보면 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거래량이 급감했다라고 저자가 인식하거나 이 4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양봉을 그렸지만 이때도 거래량이 더 급감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말 사이에 전국에 이제 구제역 소식에서 수산주가 수혜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았고 그 다음날에 보시면은 상한가로 바로 때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급등주 눌림목 매매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광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볼 건데 이건 책에 나온 예시는 아닙니다. 책에서는 코코라는 종목을 예시로 드는데요. 근데 현재 상폐된 종목이라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비슷한 차트 모습을 보인 광동제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6개월 이상 횡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121선을 살짝 위에서 웃돌고 재차 하락이 나왔죠. 당시 이제 코코로 예시를 든 차트도 이런
이런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61선, 121선 이런 장기이동 평균선을 동시 돌파하는 패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코코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때는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재료를 보시면은 미국 면역치료 개발 기업 페프로민 바이오가 꿈의 치료제라 불리는 항암제 카티를 잃으면 2028년에 출시한다는 소식에 페프로민 바이오 지분을 보유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이때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습니까?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22,106%가 터졌어요. 그리고 보시면 저자가 강조한 이런 저항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이렇게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재료나 기업이나 차트를 판단하고 매수를 해도 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급감을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래량 급감을 기다리면 돼요. 다음 때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날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최고 거래량 대비해서 이 거래량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CJ 시푸드라는 예시를 드릴 때 최고 거래량 대비해서 4분의 1이 저자는 적다고 판단했는데 이건 16%까지 급감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급감하면서 하락이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주 눌림목 매매 급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강하게 상승이 났고요. 또 조정을 거치다가 또 거래량이 급감이 나왔죠. 또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급등이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재료를 붙여서 올랐는데요. 중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로서 이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래량 급감을 포인트로 잡아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법과 예시를 듣고 실전에 대입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121선 돌파를 하는 건 알겠는데 뭐 저항선 돌파를 하는 건 알겠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돌파한다? 그 많이 터진 기준은 무엇일까? 강하게 돌파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급감은 어느 정도로 봐야 급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서 막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자가 하는 말이 직접 실험하고 연구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 또한 이제 거래량 급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참고하기 좋은 지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최고 거래량 대비해서 이 최고라는 거는 20거래일이니까 한 달 기준에서 최고 거래량 대비해서 30% 이하로 급감한 구간을 표시해주는 지표인데요. 좀 전에 이제 CJ 시푸드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저자 같은 경우에선 거래량이 고점을 기록하던 날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최고 거래량 대비해서 25% 급감한 수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최고 거래량 대비해서 30% 이하로 급감을 하면은 전 급감했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뭐 30%가 뭐 마법의 기준은 아니고요. 뭐 29%가 될 수 있고 뭐 34%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35%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언저리로 급감하면은 이제 급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급감 지표를 추가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 급감한 구간이 어딘지 한눈에 보이게 되죠. 광동제약도 그렇고요. 저자가 이제 말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 최고 거래량 대비해서 급감한 구간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해줍니다. 사실 이 지표가 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 이거 고점 대비 거래량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대충 계산해보면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하지만 이 지표를 추가하면은 그런 이제 번거로움 필요 없이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지죠. 즉 직관적으로 급감했는지 안 했는지 1초 만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법 또한 오늘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무것도 없이 기본 차트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하단에 내려보시면 수식 관리자가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를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이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표명을 상한선 거래량 급감 무료 버전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1 같은 경우에는 최고 거래량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럼 최고 거래량을 제가 댓글에도 기입을 해드릴 건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식 2에서는 최고 거래량 대비 30%를 표시하는 구간을 표시할 겁니다. 이것 또한 제가 댓글에 적어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식 1과 2를 하셨으면은 지표 조건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피리어드 이 기간을 20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즉 이 수식을 해석하자면은 20거래일 이내에서 최고 거래량이 발생한 것은 어디인가 그걸 표시해 준 거고
거고요. 다음 수식 2 같은 경우에서는 이 최고 거래량 대비 30%를 표시한다 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식 검증을 하면은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작업 저장까지 눌러주면은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종료를 하시고 여기 차트에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사용자 지표에서 쭉 내려보시면은 상한선 거래량 급감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또 다시 나옵니다. 이걸 거래량 쪽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놓으면은 이렇게 표시 방법이 뜨는데요. 그럼 다음 지표와 Y축 공유해서 거래량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거래량에서 최고 거래량과 거래량이 급감한 30% 이하인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날에 보시면 거래량이 급감이 나왔습니다. 최고 거래량 대비 10%밖에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급감이 나왔죠. 그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급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고 거래량 대비 얼마 밑으로 떨어졌구나 우리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급감한 구간은 어딘지 알겠는데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강하게 급등한 캔들 이 기준은 뭘까? 이것도 이제 궁금하시죠? 이것 또한 이제 제가 연구한 부분을 또 하나 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량을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거래량도 좋지만 거래대금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래대금은 거래량의 오류를 보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종목이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졌을 때 이건 이제 거래대금이 50억입니다. 반면에 2000원짜리 종목이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졌을 때 이건 거래대금이 200억입니다. 지금 같은 1000만 주라고 했을 때 누가 더 거래가 많이 되고 누가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냐 라고 표시할 때 당연히 2000원짜리 종목이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졌으므로 시장에서 더 많이 관심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거래량이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달라서 거래량만 보았을 때는 이 500원짜리 종목이 단순히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실상은 2000원짜리 종목이 같은 거래량으로서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 거래대금이 높을수록 기법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강한 거래대금을 표시하는 지표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상한선 시그널 무료 버전인데요. 이걸 이제 표시하게 되면은 이제 강한 캔들이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 급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동제약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시그널이 형성이 됩니다. 이 시그널 이후에 보시면 거래량이 급감한 타이밍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반등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거래대금을 내표한 이 화살표 또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검색식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다 담아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100% 무료이고요. 여기서 상한선 스쿨이라는 곳에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 첫 번째 글에 강한 힘을 보인 캔들과 검색식을 공유하는 이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캔들과 검색식을 설정할 수 있게 제가 또 써놨으니까 이걸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가 말하는 캔들의 비밀과 5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준 기법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말하는 캔들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저자는 캔들의 중요성이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캔들 하나만 두고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각각의 캔들들이 모이게 되면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분봉 차트를 활용해서 매매 시점을 잡거나 추세 반전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라면 대부분 캔들에 대해서 아실 건데요. 그래서 캔들을 모르는 극소수를 생각하면서 책에서 이제 기초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캔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분들은 제가 과거에 찍어놓은 확률 90% 만드는 캔들의 비밀 그냥 다 풀게요 10번 보세요 라는 제목과 평생 써먹는 캔들 보는 법이라는 썸네일로 제작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전 트레이더는 캔들을 어떻게 볼까요? 가장 먼저 핵심 포인트는 캔들에서 먼저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는 이
시가와 종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캔들을 설명드린다면 이게 일봉이라고 쳐봅시다. 일봉에서 내부적으로 움진 분봉의 모습이라고 쳐보겠고요. 개장 후 이제 시가가 형성이 되고 살짝 눌려서 이렇게 저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재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고가를 한번 찍고 재차 매도세에 조금 압박으로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했다가 종가가 이렇게 마감한 겁니다. 그래서 양봉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마감한 캔들을 양봉이라고 하고요. 음봉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종가보다 낮게 마감한 캔들을 음봉이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저자는 여기서 이제 시가, 즉 시가는 장 시작 가격, 종가는 장 마감 가격입니다. 이 장 시작 가격과 장 마감 가격은 일반 개인들이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세력이 자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가는 의미상으로는 장 시작 가격이겠지만 이게 내포하는 의미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모든 변동 상황을 포함한 가격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증시가 안 좋았다든지 종목에 악재가 있다든지 종목에 호재가 있다든지 그게 전일 장 마감한 이후에 그 사이에 나온 얘기들이라면은 그게 이제 시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지점이 바로 시가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시효과가 높게 또는 낮게 시작한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은 그냥 손실이 납니다. 높든 낮든 왜 그렇게 출발하는지 이유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시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징후에 대해서 6가지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는 이 캔들에 대한 관점을 똑같이 보지 말고 다르게 좀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은 장대 양봉이나 이렇게 망치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 이런 양봉이 나오면은 매수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대 음봉, 비석형,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매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서는 아주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대 양봉입니다. 어떤 종목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자 또한 양봉에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왔다가 고점에 물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사람 심리가 양봉에서 매수한 경우에서는 음봉에서 매수했을 때보다 손절을 하는 것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올랐으니까 다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장대 양봉이 고점인 경우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고수는 음봉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음봉 도지나 또는 유성형 캔들이 이제 출현을 하면은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음봉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승 중에서 잠깐 숨을 돌리는 눌림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후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쉬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대 음봉을 보시면은 이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전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장대 음봉은 매도라는 교과서적인 얘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에 상한가를 가고 추가 급등이 나왔죠. 자, 다음으로 영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하락이 나오다가 이때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락을 나오다가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이렇게 쭉 하락이 나왔죠. 자, 또 알로이스의 또 다른 부분에서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다 이렇게 쭉 추세가 좀 상승이 나오고 이때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집 또 이렇게 보면 주가가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같은 영망치형 캔들인데 어떨 때는 상승이 나오고 어떨 때는 또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왜 그런 것인가?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것인가?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캔들을 이 자체로만 보지 말고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쭉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상승형 캔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일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중간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후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일약품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돌아서고 음봉이 나오자 이렇게 이후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상승 추세일 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다 할지라도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경우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저자가 책에서 최초로 공개한 13가지 실전 매매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 기법입니다. 저자는 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기법을 터득했습니다. 5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아주 소중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양봉에서 막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실패를 수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매매를 복귀하고 연구하면서
핵심을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기법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 전에 앞서서 신고가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하고 가야 됩니다. 신고가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매물대를, 즉 저항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장기 관점에서 신고가로 접근할 경우에서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 어느 순간에 고점에서 밀려서 지지선을 깨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추가 하락 리스크가 크고 하락이 시작된 고점은 새로운 저항의 영역으로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해서 신고가를 갖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고점에서 밀려서 지지선을 이렇게 깨고 이러한 저항을 돌파하면 또 지지가 되죠. 이 지지선을 깨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추가 하락 리스크가 크고 하락이 시작된 이 고점은 새로운 저항의 영역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가 종목 어떻게 찾는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어떤 증권사든 다 적용이 되는데요. 키움 기준으로 코드번호 0161로 신고가 신저가 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0161을 치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있고요. 여기서 코스피를 누르면은 코스피 종목에 대한 신고가, 그 다음에 코스닥을 누르면은 코스닥에 대한 신고가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신고가와 또는 신저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전체로 전 봐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5일, 10일, 20일, 60일, 250일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래일수로 따지면은 5일은 5거래일로서 일주일을 뜻하고요. 10일은 2주를 뜻하고요. 20일은 한 달을 뜻합니다. 60일은 3달을 뜻하고요. 250일은 대략 1년을 뜻합니다. 즉, 긴 기간에 해당하는 신고가가 나올수록 신고가에 대한 의미는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고가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간을 입력하면서 신고가를 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고가 종목은 저렇게 HTS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치고, 그러면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가,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알로이스도 이 기간대 보시면은 그 이전 차트와 포함하면은 1년 이내에 이때 신고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가져온 예시고요. 자, 저자는 신고가가 출현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눈이 이 종목을 지켜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신고가 종목은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항선이 없다는 점은, 이 위쪽으로 저항선이 없다는 점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도 보지만 어디까지 상승할지 목표를 정하기도 애매합니다. 또한 올라가다 떨어졌을 때 어디를 또 지지로 잡아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는 되게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추격 매수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신고가였음을 알 수 있지만 장중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했다 할지라도 종가 상황으로는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전일 캔들 안으로 주가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뚫을 때 이제 힘이 강한지 약한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후의 움직임도 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강한 기준은 저자의 이제 책에선 나오지 않지만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강하게 돌파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겨우 올라선 것이라면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은 여기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일단 자신이 매수한 다음에 올라야 마음이 편합니다.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잘못 들어온 것처럼 생각돼서 불안해하다가 손절매를 하는 바람에 도리어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수에 적합한 음봉은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기록한 후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기록하기 전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음봉을 저자는 상승 음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도지형 캔들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몸통이 있는 캔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음봉에서는 다들 매수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올라서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은 특히나 망설여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상당히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 기법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데요. 먼저 신고가 기록한 종목을 당장 사지 말고 관심 종목에 등록합니다. 무조건 매수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신고가로 가는 도중에 상승 도지나 또는 상승 음봉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정할 때는 저항선을 그려보고 기관 외국인 매매 현황도 체크하고 매도 포인트는 5일선을 이탈할 때 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 상승 음봉이 고점인지 또는 상승을 예고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예시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서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저자가 책에서 설명한 사례이고요. 2020년 6월 달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이때 6월 3일 때 보시면은 상단에 이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음봉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그럼 과연 이 저항선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다들 대부분 매수를 망설일 겁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매수하면 될 거지만 급격하게 만약에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에서는 따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을 상승 음봉으로 볼 것인지 저항에 부딪힌 고점으로 볼 것인지는 이제 다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기관의 매매 현황을 보시면은 기관이 이때 6월 3일 때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저자는 한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증시를 쥐고 흔들 만큼 위력적이었지만 언젠가부터 기관이 주도 세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관은 단기적으로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음봉이 발생한 요때 기관이 매수가 우위를 보였고요. 그 전에 보시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중간중간 매수를 해왔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역시 이 저항대를 뚫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수를 지속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6월 4일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고요. 이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이 저항선을 쉽게 돌파했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당시에 이제 램시 마이스시 임상 우수성 재입증 소식의 강세라는 뉴스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때 음봉에서 고점인지 상승 음봉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또 책에서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의 예시가 나옵니다. 자, 좀 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간에서 신고가가 완벽히 나온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저항선을 뚫어야지만 신고가가 완전하게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 상승 음봉에 해당되는 사례였습니다. 이걸 뚫으면 이제 1년을 넘는 기간 동안에 신고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이미 저항선을 뚫으면서 신고가가 이미 경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항선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음봉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좀 전에 셀트리온 사례보다 셀트리온처럼 이제 상승 음봉이 이 저항선 밑에 나타난 것보다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하고 음봉이 나온 게 좀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 저항선을 뚫은 캔들 이후에 상승 음봉이 저전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보시면은 기관의 매수세들이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을 생산한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4월 13일에서도 상승 음봉 때에서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서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그 뒤로도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매집한 경우에는 절대 저 단계에서 쉽게 털고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은 매도하고 나가야겠지만 그동안 매집한 물량을 충분히 수익을 거두고 팔아치우려면은 기관 입장에서도 주가를 레벨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 도중에 만약에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면은 이때 이제 뉴스와 그 다음에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길 바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도중에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동향,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파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게 고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승 음봉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상승 음봉일 때 뉴스나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연속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 왜 신고가에서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보는 게 좋은 것인지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큰 돈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총이 완전 소외되거나 뭐 200억, 300억, 또 500억, 보통 1,500억 이하인 종목을 대부분 좀 안 건드리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쓰레기인 경우에서는 매수를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증권 업계 같은 경우에서는 돈이 오가다 보니까, 큰 돈이 오가다 보니까 특히나 상명하복 문화가 좀 있고요. 수직 문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큰 돈이 오고 가다 보니까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총도 실적도 전망도 최소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매수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는 이상한 종목 매수했다가 상사한테 털릴 수가 있겠죠, 이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기관이 산다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큰 돈이, 즉 큰 손이 짧게든 길게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잡주에서 그냥 텔레그램이나 뭐 카톡방에서 뉴스를 돌려가지고 운 좋게 개인들의 매수세로 신고가가 나온 종목과, 기관들이 그래도 펀더멘탈을 판단해서 짧게라도 추가 상승이 더 있거나 또는 주가는 높지만 더 길게 추가 상승이 보인다고 판단했을 때 기관들은 매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종목을 택하겠습니까? 같은 신고가일 때 당연히 후자가 낫겠죠. 그래서 저자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이 신고가 매매를 할 때 체크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신고가에서 기관들이 짧게 매수할 종목인지 아니면 여기서 길게 매수할 종목인지는 무엇이 이걸 가르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 분위기도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부합하는 이 핫 트렌드인가, 이 트렌드적인 부분도 부합을 해야지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초입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다고 해서 비싸다고 볼 수 없겠죠.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이러한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는 신고가가 올해 2월 때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쭉 미친 듯이 날아가게 되죠. 이렇게 핫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일 경우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우리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신고가 매매에서도. 그래서 그 트렌드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영상으로 제가 이제 백만장자 서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서 소아과 의사가 1,000만 원으로 55억을 번 방법에서 트렌드를 찾는 법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 버핏보다 좀 뛰어나다고 평가받았던 이 랄프 웬저가 트렌드를 찾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서 1탄으로서 거래량의 비밀, 그 다음에 2탄으로서 캔들의 비밀, 3탄으로서 이제 이평선의 비밀을 해드린다고 했죠. 자, 먼저 이평선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서는 5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한 뒤에 이거를 5로 나눈 값을 선으로 이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을 이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서는 5일 동안의 평균들을 이어간 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이면은 20일 동안의 종가를 더하고 이걸 20으로 나누면 이 평균값이 나오는데, 이걸 또 점으로 이어가면 이게 이평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평선은 평균을 이어간 선이라고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평선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이평선을 이용하면 단기든 중기든 또는 이제 장기든 시세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이제 골든 크로스와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장기동 평균선이라 치고요. 여기 빨간 선이 단기동 평균선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단기동 평균선이 장기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이평선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와야 되겠죠. 즉 그 말은 즉슨 주가가 올라왔다는 말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를 가지고 우리가 시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단기동 평균선이 장기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이탈하면서 데드 크로스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이 데드 크로스는 어떻게 발생하냐?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평선도 딸려서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거고요. 이 말은 즉슨 이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세의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와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를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다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배열과 이평선의 그 역배열 상태를 가지고 주가 흐름을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평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할 텐데요. 이 저자가 이평선을 배우던 시절에서는 그래도 이평선의 지지와 그 다음에 저항이 다소 순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선이 있으면은 여기 21선에서 주가가 근처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면은 반등이 잘 나와서 수익을 내고 매매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서는 이 21선이 시장에선 생명선 또는 이제 세력선 또는 이제 수급선, 이런 별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걸 깨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철석같이 이걸 믿었던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평선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도 언제든지 이러한 지지를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평선은 과거를 바탕으로 한 후행성 지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날들의 종가들을 이제 더해가지고 평균을 이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행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은 추세의 변화를 하나의 값으로 압축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급등락을 하고 있죠.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인지 떨어지는 흐름인지 뭐 이런 거는 바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올라간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평선으로 이 라인으로서 이제 이게 현재 상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이 추세의 변화를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나타낸 거고, 이 추세의 변화들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에서는 단기선과 그 다음에 장기선이 존재하는데요. 단기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21선 위에 있는 선을 단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선, 5선, 그 다음에 10선 정도로 이제 우리가 단기선으로 보고, 20선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단기선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중기선으로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60선과 120선으로 가면 이제 이거를 중장기선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추세의 전환을 빠르게 알려주지만 정확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 장기선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선에 비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둔감해요. 그래서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시기는 늦지만 보다 정확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평선을 보는 슈퍼개미의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또 알아보면 되겠죠. 각각 이 5일선이나 뭐 21선, 그 다음에 61선, 121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일선입니다. 이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주가의 흐름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5일선을 타고 오를 때는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차트를 보면은 이 YG 플러스라는 차트이고요. 이건 책에서 나온 예시입니다. 여기서 5일선을 올라간 이 초기에 매수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급등세가 진행이 되면은 매수하기가 쉽지 않죠. 또 급락이 나오면은 5일선을 또 순간적으로 깰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언제 매수하는 게 좋냐, 이렇게 봤을 때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음봉에서 이 종가에서 매수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가에서 매수하고 다음날 장초반에 힘이 없으면 바로 손절 매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다음날에 반등을 주면서 10% 이상 급등한 경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로는 EDGC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가지만 급격하게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런 종가 때 매수하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럼 다음날에 바로 갭이 한 5에서 10% 이상 뜨고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이런 걸 이제 먹고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위에서 음봉을 노릴 때 이 EDGC와 그 다음에 YG 플러스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한가 시가 부분까지 당일 만에 이렇게 갭 뜨고 윗꼬리 달고 음봉을 달면서 급락이 나왔죠. 이런 음봉을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하겠지만 오히려 저자 같은 경우에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EDGC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이걸 갭 뜨고 음봉이 쭉 나왔지만, 그래서 전날 급등했던 것 다 매물 출회가 나왔지만 이런 이제 급등이 초입 구간에서 이러한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저자는 굉장히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이럴 때 오히려 야수의 심장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5선 가지고 수익 매매를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았을 때 이번엔 주봉 차트로 얘기를 하는데요. 책에서 이제 주봉 차트로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 5선 가지고 수익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분홍 색깔 선이 5선이거든요. 이 5선을 위에 올라설 때 주가가 위에 올라선 초기에 진입을 해야 리스크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했으면은 상승을 했다가 이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코로나 때 잠시 하락했지만 이때 쭉 급등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어떠한 시장 상황이고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또 잘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주 중 언택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대면 관련주로서 당시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선을 활용할 때는 단기 매매 차원에서는 이렇게 음봉이 강하게 났을 때 노리는 방법이 있고요. EDGC도 그렇고 음봉이 강하게 났을 때 노리는 방법도 있고요. 수익 매매에서는 5주선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5주선을 올라선 초입 때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갭을 뜨고 음봉이 강하게 나왔을 때 이 전날에 들어왔던 상한가의 캔들의 힘이 좋으면 좋겠죠. 이 캔들의 힘이 좋으면 좋다. 그 캔들의 힘의 기준들을 이 캔들의 비밀 영상에서 또 거래량의 비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5선에 대한 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20선은 20일간의 종가의 흐름을 연결한 것으로서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평균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20선입니다. 현재 노란 색깔 선이. 그래서 중기 단기를 막론하고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이평선으로서 생명선으로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선이 있다고 쳤을 때 보통 이렇게 21선 기준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이제 깨진다 하더라도 재차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이 있으면은 21선을 깨고 다시 이렇게 21선을 만나고 저항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21선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재돌파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지지 현상이 좀 적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을 보면서 이 추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추세가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상승 추세에서는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이 잘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제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서는 이평선에 이제 반등을 나와도 이제 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평선을 본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이 추세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텍플러스라는 차트를 보면은 여기 21선 위에서 움직이다가 여기 21선에 지지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뜨고 21선을 깨지면서 추세가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를 또 파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추세를 끄어보면서 추세와 이평선이 또 다르게 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추세도 끄어보시고 이평선도 파악하면서 종목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1선입니다. 61선은 3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이은 선으로서 중기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가가 초기 상승할 때는 이평선들이 이제 골든 크로스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고 눌림이 나올 때 61선에서 반등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자, 대우건설이라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몇 달 동안 바닥을 다졌죠.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서 골든 크로스들이 일어나고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죠. 하락이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락하지도 상승하지도 않는 이 횡보 구간을 거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 이평선들이 다 비슷한 가격대로 모여 있어요. 이걸 이제 이평선이 수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서는 약간의 모멘텀만 주어줘도 주가는 크게 급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드시 급등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 또한 큰 낙폭을 보일 것이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게 또 큰 급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이 되면은 힘이 응축이 되면서 발산 현상이 곧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위로든 간에 아래로든 간에 발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양호하고 이평선이 모여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관심 종목에 등록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든 이 책을 쓴 저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평선이 밀집되는 구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200억을 번 슈퍼개미 같은 경우에서도 이평선의 밀집을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참고해야 될 기술적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1선입니다. 121선 같은 경우에서는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이은 선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으로 분류가 되고요. 또는 이제 경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이제 경기보다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121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코볼트라는 차트를 보면은 이게 체계에서 나온 예시입니다. 그전 사명이 S맥이었어요. S맥. 급등주에서는 이렇게 상승이 급한 만큼 하락도 이제 급격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21선도 깨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노리면은 대부분 이제 짧게라도 반등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1선 같은 경우에서는 급등주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121선을 디디면은 주가 이제 급반등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지를 노렸지만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더 미친 듯이 떨어졌죠.
이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121선을 돌파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전개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종목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평선의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정배열이라고 보시면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역배열이라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의 방향이 우상향을 할 때는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추세가 죽은 거라고 보시면 돼 있고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수급이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수급이 강력하다는 말은 웬만한 악재는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매모드급 호재가 나와도 속칭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평선이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구간에서는 보시면은 5일선을 깨지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10일선을 깨지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21선을 깨지더라도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5일선을 깨지더라도 이제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요. 11선을 깨지더라도 반등을 시도하고 21선을 깨지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지지를 받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61선에서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쭉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반면에 이렇게 역배열로 떨어졌을 때는 5선에 맞아서 밀리고요. 5선을 돌파해도 10선에 또 맞아서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심하죠. 그래서 이평선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이평선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배열과 역배열을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정배열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선이 장기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반면에 역배열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선이 단기선보다 위에 있을 때 이걸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기선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평선에 대한 책에서의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책 뒤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1선 매매 기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121선 매매 기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121선은 한 종목이 지난 반년 동안 관여했던 모든 거래가 집약된 가격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선 같은 경우에서는 6개월 정도 되겠죠. 이 반년 동안, 즉 6개월 동안 평균을 이은 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래가 집약된 가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 121선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6개월 정도로 치면은 강산이 변할 시간 정도로 느낍니다. 그만큼 긴 시간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평선을 설정할 때 3선, 5선, 10선, 20선, 60선까지만 설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보컬이라는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121선을 꼭 설정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 매매를 할 때 더더욱 중요한 선이라고 하고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오히려 121선이 장기 투자 전용이 되는 선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단기 추세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결국은 장기 추세의 영향력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일봉은 주봉의 영향을 받고요. 주봉은 월봉의 영향을 받습니다. 월봉은 또 연봉의 영향을 받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야를 끝도 없이 넓히는 것은 좋은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121선을 보는 것이 저자가 종목을 볼 때 시야를 넓혀서 보는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을 보는 이유는 결국 단기 추세는 장기 추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선만 보지 말고 이런 장기선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매매법의 핵심은 하락 후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121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습니다. 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 121선을 돌파할 때 매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차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재차 121선을 돌파할 때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5에서 30%를 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여기 121선이 회색깔 선이거든요. 이 회색깔 선을 보시면은 여기서 한 차례 돌파했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한 다음에 재차 돌파할 때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첫 번째 돌파 때 진입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 121선은 6개월간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응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랜 하락 구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걸 이제 밑에서 돌파하면은 이 평균선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의 힘은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개는 이렇게 한 번에 돌파하고 날아가기 힘들고, 그래서 가격이 조정되고 재차 돌파할 때 이 121선 한 차례 이탈했다가 재차 돌파할 때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KCC라는 종목도 여기 121선 있죠. 여기서 돌파라고 한 다음에 이탈했다가 재차 돌파할 때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게 좋다고 하고요. 자, 디오라는 종목을 보시면 여기 121선 있죠?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제 차 돌파하는 요럴 때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요럴 때. 자,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요 종목도 보시면 여기서 121선이에요. 한 차례 돌파 시도했고 떨어졌다가 제 차 돌파할 때 요럴 때 이제 관심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21선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으로서 이 매매법에 대한 검색기도 바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기준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코드 번호를 입력하는 란인데요. 여기다가 0150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0150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조건 검색 창이 하나 뜨는데요. 검색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조건식에서 이동 평균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주가 이동 평균이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보면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가 이동 평균을 플러스를 누르고 여기 주가 이동 평균 돌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종가 1, 2평이라는 거는 그냥 캔들의 종가를 의미해요. 그냥 하나의 캔들의 종가, 즉 오늘 캔들의 종가 그 자체를 의미하겠죠. 자, 그게 이제 121선을 돌파를 한다. 오늘 종가가 121선을 돌파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92개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전주는 최대한 좀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주가 범위에서 주가 범위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클릭하시면 1000원에서 999999를 끝까지 눌러요. 그렇게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또 추가가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또 하면은 또 걸러집니다. 몇 개 또 걸러져요. 근데 여기서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막 ETF도 뜨고 레버리지도 뜨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는 대상 변경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기 매매라도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은 이제 관리 종목, 그 다음에 환기 종목, 그 다음에 불성실 공시기업, 그 다음에 ETF, ETN 요 정도까지 이제 거른다고 해볼게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한 63개로 줄어들게 되죠. 자,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121선을 돌파했을 때 무작정 사라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차례 돌파하고 재차 이탈했을 때 그리고 재돌파할 때 공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종목을 보시면서 한 차례 이제 돌파 후 지금 현재 돌파하고 있는지 또 어떤 흐름인지 재돌파하는 흐름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란 거죠. 포스코 임텍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서 돌파하고 재돌파하는 흐름이죠. 이런 이제 흐름들을 우리가 검색기를 통해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이게 뭐 급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차분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실 때도 당장 매매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이렇게 돌파했을 때 어떠한 재료로 붙었는지 그 종목의 재무 상황 등 어떤지 그런 것들도 차분히 분석하시다가 재차 이렇게 재돌파하는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간소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디테일해지면은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일단 간소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매매법도 있겠지만 이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고가놀이 패턴 매매법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단기 평선을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제가 상한가 추월차선 어플리케이션에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지금 더 말씀드리기에는 영상이 길어지기도 해서 여기서 제가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매일 장전에 시황 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당일에 이제 급등이 가능한 재료들을 모두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MBT도 보시면은 오늘 날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장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MBT라는 종목도 24%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이러한 이제 장전에 꼭 체크해야 될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날 수 있는 관심 종목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부하지만 단순히 이론만 봐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전적으로 이렇게 종목도 잡아드리는 컨텐츠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1월부터 이제 8월까지 수익률 결산을 해놨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보시면은 뭐 10월, 11월은 아직 안 해놨는데 이것 또한 이제 수익이 나쁘지 않게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이용하시면은 무료로 이제 뉴스 봐야 될 것들을 이제 혼자서 귀찮게 정리할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목도 이제 참고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급등할 테마 또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선 관련주 제가 10월 달에 정리해드렸는데 이번 달에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 그다음 상한가 일정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이슈들을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있을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재료의 연속성 또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만약에 저는 저 혼자 전업 투자자를 했으면은 굉장히 게을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매일 장전에 정리해드리고 저 또한 이제 부지런해지고 있고요. 그러한 저에게 이점도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던 간에 보지 않던 간에 저는 항상 정리하면서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도 이 캔들과 검색식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제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이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많이 보면 좀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 글도 숨길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기로 했던 이 실전 투자의 비밀 책에 대한 캔들 강의, 그 다음에 거래량 강의, 그 다음에 이평선 강의 모두 다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3탄 연재 기간 동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하단에 댓글로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